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 대서양 노예무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약 1100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은 강제로 가족과 고향을 떠나 남아프리카와 카리브해로 향하는 노예선에 올라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선은 아프리카 서안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지나 카리브 항로를 통해 아메리카로 넘어갔죠. 노예선의 선장은 노예들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었습니다. 마치 쌀가마니를 포개듯이 노예들을 싣고 체인과 족쇄로 손과 발을 묶었죠. 족쇄가 걸린 손은 옆 사람의 발목과 이어져 있고 다시 발목은 옆 사람의 손목과 이어져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빈 원통 몇 개가 전부였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여럿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여야 했죠. 더 악랄한 선장들은 화장실이고 뭐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 했고요. 이처럼 노예선 안의 사람들은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며 약 한 달 동안 지옥과 같은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 노예무역은 어떻게, 왜 시작되었고 노예무역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서양 노예무역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신비한 미지의 땅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지식인들과 사업가들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채죠. 특히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돈 냄새를 맡은 유럽의 각국들은 너도 나도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내쫓기 시작했죠. 원주민들을 쫓아낸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사탕수수, 카카오, 커피, 땅콩 등이 있었죠. 농사 초기에는 유럽인들이 직접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도 뭐 다들 도시로 가고 싶어하지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짓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게다가 신대륙이었고 환경 또한 열악했기에 일을 하려는 유럽인들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대안이 아메리카 현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농장 노예로 써먹자 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스페인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았는데 식민 통치가 얼마나 잔혹했으면 스페인 내부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론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1550년 바야돌리드 논쟁에서 교황 특사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성과 문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삼거나 가혹한 처우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행위가 불법화된 것이죠.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뭐 당연히 유럽인들은 일하러 안 오는 게 뻔하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사람이 아니면 노예로 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한 아프리카 흑인을 대규모로 끌고 와 아메리카 대륙 개척을 위한 노예로 부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은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논리였죠. 대서양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흑인 노예를 데려오기 위해 서아프리카 배를 정박시키고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총기로 무장한 용병들이 아프리카 부족들을 위협했고 눈에 보이는 흑인은 전부 노예선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는 백인들은 사람을 먹어서 우리를 먹기 위해 잡아간다. 백인들이 신고 있는 검은 가죽 신발은 흑인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유럽 상인들은 노예들을 배에 태우기 전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노예들의 옷을 모조리 벗기고 제자리 뛰기와 같은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했죠. 상인들의 관심사는 노예들이 긴 항해를 견뎌내고 구매자가 만족할 만큼 건강한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를 통과한 노예는 그 자리에서 몸값이 매겨졌죠. 그럼 통과된 흑인들을 그냥 태워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체인과 족쇄를 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노예선의 선장은 노예 1인당 운임을 받기 때문에 노예들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또 운송 도중에 노예가 목숨을 잃더라도 화주의 손실일 뿐 선장의 손해는 없었기 때문에 선장은 최대한 많은 노예들을 배에 실어가려고 했었죠. 목숨을 잃어도 선장의 손해가 없으니 선장은 최소한의 환경도 마련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노예선에 실린 노예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끔찍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죠. 항해는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이어졌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노예들은 뒤척일 공간마저 없는 곳에서 대소변도 대부분 자리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밑칸에 실린 노예들은 위쪽에 배설물들까지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니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도 당하다 보면 화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선장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18세기에는 20명이 채 안 되는 선원이 400명가량의 노예를 태워 항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반란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 조치로 나온 방안이 바로 체인과 족쇄였습니다. 아예 일말의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몇몇 분들은 저렇게 적재된 채로 한 달간의 항해를 하면 근육이 굳어버리진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겁니다. 깁스를 한 것처럼 말이죠. 근육이 굳어버리냐 마느냐는 꽤 큰 문제였습니다. 가자마자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노예 상인들은 노예에게 운동이랍시고 춤을 추도록 시켰습니다. 당연히 발목에 채워진 족쇄는 풀지 않은 채로 말이죠. 족쇄가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던 춤은 노예들에게 모욕적인 운동이었으나 선원들에게는 그저 재밌는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럼 음식은 어땠을까요? 밥은 제대로 먹였을까요?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식량은 콩가루와 잡다한 것을 섞은 죽이었는데 당시 노예선을 탔던 영국인 외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만약
만약이라도 먹는 것을 거부한다면 선원에게 학대당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구타당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나갈 바에는 굶어 죽겠다고 하는 흑인들에게는 강제로 입을 벌려 목구멍 깊숙이 깔때기를 집어넣고 음식을 퍼부었죠. 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많은 노예들이 갈증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노예선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이 떠오르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불결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질병도 빠르게 번져나갔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한 설사와 천연두 그리고 괴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150만 명 정도가 배 위에서 죽어 산채로 배에서 바닷속으로 던져졌죠. 그래서 노예선 뒤에는 늘 상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노예무역의 최절정기였던 18세기 후반에는 반세기 동안만 치더라도 400만 명에 가까운 아프리카인들이 노예선에 실려 아메리카로 이송되었죠. 18세기까지 노예무역 수치를 국가별로 보면 에스파냐가 1등, 영국이 2등, 프랑스가 3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에스파냐로부터 노예무역권을 빼앗아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이전 최대 노예무역 국가는 영국이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영국은 왜 이렇게까지 노예가 많이 필요했을까요? 당시 영국인들은 아메리카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 수익성이 가장 높았던 것이 바로 사탕수수에서 나오는 설탕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처음 보는 단맛에 감탄하며 계속해서 설탕을 찾았죠. 설탕 생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농민들이 소규모로 생산해서 내다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대규모로 경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았겠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플랜테이션, 즉 대농장 체제였고 값싼 노동력인 흑인 노예를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메리카에 끌려온 노예들 중 3분의 2가 설탕 생산에 투입될 정도였죠. 영국에서는 면직물이나 가공식품, 공산품을 실은 다음 아프리카 서해안으로 가서 흑인 노예들과 교환했고 이후 흑인을 태운 노예선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흑인 노예들은 죽을 때까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 설탕과 담배, 모피, 쌀, 비단 등을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그 제품들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고요. 이렇듯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 개의 대륙을 잇는 거대하고 복잡한 무역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는데 삼각형 항로를 따라간다고 해서 삼각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은 삼각무역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았고 산업혁명의 바탕이 되죠. 영국의 리버풀은 어촌 마을에서 유럽 최대 항구 중 하나로 부상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대서양 노예 무역의 참혹함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건 배 묘사도인데 잘 보시면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자가 6피트, 여자는 5.1피트, 어린아이는 5피트였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도 유추할 수 있죠. 대서양 노예 무역은 끝났지만 엄청났던 규모만큼 현재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구성부터 흑인 주류 음악인 힙합이나 레게 등 현대 음악까지 말이죠. 노예제가 금지된 후에는 아메리카의 인구 구성과는 별개로 아프리카의 남녀 성비가 무너져 아프리카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열등하고 멍청하다, 몸은 좋지만 머리는 안 좋다 등의 차별도 대서양 노예 무역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죠. 그런데 비단 흑인만 노예로 팔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선 백인 노예가 한창 거래 중이었죠. 이슬람권의 노예는 흑인 노예들과 다르게 대부분 여자들이 잡혀갔습니다. 해적들이 기독교 사냥을 나선답시고 잡아갔죠. 다음 편은 이 이슬람 노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이왕 한 김에 둘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대서양 노예 무역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